저녁 시간이 지나기 전 마을의 중앙 한켠으로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자, 이제 두억 신이님을 맞을 준비하거라. 최대위가 묶여있던 곳이었지만 박노인은 두억 신이의 혼례가 먼저라며 최대위의 벌을 미뤘다. 결국 최대위는 광장 구석으로 옮겨지고 그곳에 단상이 세워진 것이다. 좋았겠지만 없는 자재로 급히 만들어져 마을 사람들이 제법 고생했다. 단상 위로 진아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박노인은 그 옆에서 청년 2명의 경호를 받으며 경건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최대위는 탈수 증상으로 힘들어하면서도 부득부득 자신의 일을 갈고 있었다. 엽기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고통을 준 박노인에 대한 분노. 최대위의 마음속엔 오로지 분노뿐이었다. 죽여버릴 거야. 저 늙은이도 그 괴물 새끼들도 전부 다 죽일 거야. 하지만 최대위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진아를 포함한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오직 노인만이 기대를 안고 두억 신이를 기다리고 있을 뿐. 재물을 준비하거라. 곧 진역 일행이 재단 앞으로 끌려왔다. 진아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서랬지만 박노인에게 제지당했다. 나서지 말게. 자기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두억 신이 색시가 될 사람이 이리 경거망동해서 되겠는가? 진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묶여있는 진흙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잘 생각하셨네. 그렇게 품위를 지키며 두억 신이님을 맞이하시게. 곧 멀지 않은 곳에서 두억 신이의 깊이 있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잔뜩 긴장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진아는 크게 심호흡하고 집중했다. 헌데 가만히 정신을 집중하자 노인의 말대로 두억 신이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아직은 위치 정도만 가는 말뿐이었지만 가까워지면 좀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두억 신이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위대한 존재를 모실 문의를 바치겠나이다. 비록 미천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몸과 마음 모두 헌신할 수 있는 맑은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미천한 자가 두억 신이님을 받들어 모실 수 있게 허락하소서. 길게 토해내는 소리와 함께 두억 신이가 등장했다. 사람들은 곧바로 귀를 터주며 바닥에 엎어져 고개를 조아렸다. 처음 보는 거대한 모습에 진혁은 놀라며 박노인에게 말했다. 왜 그렇게 미친듯이 모시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마주쳤으면 그냥 무릎 꿇고 살려달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박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 위대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길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네. 곧 혼례가 시작될 터이고 자네들은 모두 제물로 바쳐지겠지.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혼례라고요?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괴물한테 무녀는 뭐고 또 색시는 뭐예요? 역겹기만 하구만. 차라리 영감님이 섹시하시는 건 어때요? 색동저고리 같은 거 있고 괴물 심부로는 그게 더 잘 어울리겠네. 저 괴물 새끼한테 점수 따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진혁의 도발에 박노인의 옆에 있던 청년들이 움직이려 하자 박노인은 그들을 제지하고 진혁의 앞으로 걸어갔다. 최후의 바라기 고작 그따위 더러운 소리를 짓거리는 것뿐인가? 내가 자네를 너무 높게 평가했던 모양일세. 마지막 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하는 짓거리는 시정 잡배만도 못하구만. 뭐 좋네. 자네가 그리 도발해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 자네들은 여기서 제물로 바쳐줄 것이고 저 아가씨는 두억 신이님의 신부가 될 것이야.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박노인의 말에 진혁은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죄송한데 그건 안 돼요. 이미 제가 프로포즈도 다 했고 틀러리까지 구해놨어요. 오늘은 아닌데 진아는 저랑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놈도 아니고 저 괴물 새끼한테 와이프 뺏기면
아저씨가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노인이 대묻기도 전 순식간에 진혁의 손이 노인의 목을 휘감겨 들어갔다. 그런 노인의 뒤로 조금 멀리 있던 두 명의 청년은 진혁을 제지하려 빠르게 이동했지만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가로막혔다. 그러다 인해 노인의 실질적인 수하들은 금세 다른 이들에게 제압당했다. 진혁 역시 간단히 노인을 제압해서는 땅에 쓰러뜨리고 말했다. 영감님처럼 극단적인 선택지를 두는 사람들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모시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문지기 하던 분에게 슬쩍 떠보니까 다 말씀해 주시던데요. 딸이랑 아내가 인질로 잡혀있어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다고. 제 손 포박할 때 일부러 느슨하게 묶어주신 분은 어머님이 인질로 잡혀있고, 저한테 칼을 주신 분은 병약한 동생분이시고, 그 밖에도 많던데요. 여동생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심지어는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 전부 인질로 잡기도 하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저기 보이세요? 돈과 명예에 눈먼 사람들 몇 명 외에는 전부 다 당신 편이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살짝 불씨를 던진 것만으로 순식간에 반란군이 만들어진 거죠. 반나절도 안 돼서. 박노인은 애써 태연한 척을 보였다. 멍청하게. 너희 쓰레기들이 모인다고 털어줄 게 있겠나? 두억신이님은 너희 따위 순식간에 쓸어버리실 수 있다. 그러니 헛된 짓 말고 당장 무릎을 꿇거라. 그 말에 대응하듯 두억신이가 크게 비명을 지르며 위협스럽게 몸을 흔들어 대었다. 하지만 그뿐 더 이상의 별다른 행동은 없었다. 공격하지도 역기를 부르지도 않는 두억신이를 보며 진혁은 말했다. 약간 도박 속긴 했는데 다행히 맞았나 보네요. 두억신이 입장에서 영감님은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감님이 인질로 잡혀있는 이상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있는가? 두억신이님은 완전 무결한 존재시네. 그런 얕은 수가 통하겠는가? 분명 순식간에 이놈들을 도륙내겠지. 그러니 어설픈 짓거리 말고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게. 그렇게 노인이 당당히 말했지만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는 못했다. 만약에 제 말이 틀렸으면 지금 당장 우리를 혼내주라고 하세요. 대신 그 순간 영감님이 무사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진혁은 손에 들린 칼을 슬쩍 노인에게 보여주었다. 그 살벌한 모습에 노인은 심호흡을 하고는 다시 여유를 되찾으며 말했다. 좋네. 이번엔 내가 한 발 물러서겠네. 자네 협박이 조금은 통했다는 걸 인정하지. 하지만 만약 내가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두억신이님께 구한다면 어쩌겠나. 넌 두억신이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네. 두억신이님도 그걸 아시니 내가 그냥 죽겠다고 한다면 어쩔 텐가. 두억신이님과 수많은 역기들을 어찌 막아낼 텐가. 협박은 좋았지만 딱 한 걸음이 모자랐구만. 내가 죽어서 인질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면 자네들도 끝이란 말이야. 진혁은 곤란함을 느꼈다. 진혁은 물론 박노인을 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오히려 곤란한 건 진혁 쪽이었다. 그때 단상 위에 있던 진아가 소리쳤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일제히 모두가 진아에게 고개를 돌렸다. 저도 두억신이 목소리가 들려요. 그 덕에 저 노인이 그동안 두억신이에게 전한 생각도 읽어낼 수 있었어요. 저 노인은 죽는 걸 무서워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만은 지켜달라고 두억신이님께 그렇게 빌고 있어요. 저렇게 호기롭게 말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겁내는 거예요. 두억신이도 그 노인의 부탁을 기억해요. 그러니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요. 확신이 생기자 진혁은 안도하며 박노인에게 말했다. 그렇다는데요, 영감님? 인성에 비해서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이시네. 그럼 이제 영감님 화사도 들켰으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저희가 영감님을 살려드리는 대가로 뭘 해주실래요?
박노인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포기하며 말했다. 좋네. 자네들을 전부 자유롭게 해주겠네. 자네들이요? 자네와 같이 온 저 아가씨와 기술자 양반, 그리고 군인들 둘까지 전부 말이세.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죠. 그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전부라면 이 마을 전체 정도는 되어야죠. 그 말에 노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 통째로 마을을 내놓으라니. 그건 안 될 말이세. 내가 어떻게 읽어낸 곳인데. 진혁은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든 공포의성이죠. 영감님, 이제 영감님은 안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 포기하시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 그 말에 노인은 씩씩거리면서 말했다. 그럼 날더러 어쩌라고? 두억신이한테 전하세요. 이 근방 엮기들 전부 다 데리고 아주 멀리 가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법한 아주 먼 곳이요. 더는 사람 해치지 말고 산이든 강이든 자리 잡고서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죠. 박노인은 이를 갈아댔지만 이내 포기한 듯 대답했다. 두억신이님과 엮기들을 물리는 건 가능하네. 다만 내 안전만 보장해준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네. 하지만 봉인하듯 움직임을 묶는 건 불가능해. 내가 부탁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혁이 진아를 돌아보자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영감님 안전을 보장해주면 마을을 포기하고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조건 정도는 받아들일 거예요. 사실상 두억신이에게도 유일한 추종자이자 대화 상대인 영감님은 필요한 존재거든요. 하지만 얌전히 있으란 조건은 좀 힘들 거예요. 그땐 전부 버리고 마구 날뛰겠죠. 진혁은 아쉬웠지만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기로 했다. 그럼 지금 당장 물리시죠. 영감님을 풀어주는 건 엮기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우리 안전이 보장된 이유입니다. 알겠네. 두억신이님이시여, 이 미천한 종이 간곡히 청하나이다. 저의 목숨을 가엾게 여기시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내버려 두고 먼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다른 엮기들을 이끌고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리겠나이다. 곧 두억신이가 뒤를 돌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과 반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크게 환호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박노인을 맡긴 진혁은 단상에 올라가 진아를 마주했다. 이쁘네. 지금 당장 시집가도 되겠는데? 진아가 밝게 웃으며 진혁에게 안겼다. 여기 지금 하객도 많은데 오늘 오빠한테 시집 갈까? 가볍게 농담을 하던 그 순간 노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돌아본 그곳에는 최대위가 광기 어린 눈을 번뜩이며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박노인이 쓰러져 있었고 최대위의 뒤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의 박일병이 멍하니 서 있었다. 넌 내가 무조건 죽인댔지, 이 개새끼야. 그렇게 노인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조용했던 두억신이가 분노로 표효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두억신이에게 달려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두억신이와 가까이 있던 마을 사람 몇 명이 난동을 부리는 두억신이 공격에 말려들어갔고 순식간에 그들은 조각나 버렸다. 죽은 이의 시체를 찢어붙인 두억신이가 다른 공격 대상을 찾으려던 그때 진혁이 두억신이와 사람들의 사이를 가로막아 섰다. 두억신이는 진혁이 들고 있는 칼이 뭔지 알고 있다는 듯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알고 있어요. 그 칼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진아의 외침이 진혁에게 확신을 주었다. 어차피 몇 번 휘두르지 못하니 무식하게 덤비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을 벌자. 그게 진혁의 작전이었다. 우선 마을 사람들을 전부 대피시킨 다음 그때 몸을 빼내면 될 것이다. 진혁이 칼을 위협적으로 휘둘러 보이며 견제하던 그때 두억신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크게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 울림소리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엽기들을 부르는 거예요. 전부 다 달려올 거라고요. 진혁은 당황했다. 지금 진혁이 할 수 있는 건 두억신이를 잠시 잡아두는 것뿐이었다. 근데 만약 사방에서 엽기들이 달려든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죽는데 단 몇 분이면 충분할 것이다. 당장 돌아서 테러를 뚫어야 할까? 하지만 어설프게 몸을 뺐다간 두억신이가 날뛸 게 분명했다. 그렇게 진혁이 고민하는 사이 마을 밖으로 도망치려던 사람들이 엽기에게 쫓겨 다시금 강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두억신이는 확실하게 전부 죽이려는 듯 엽기들로 마을을 포위한 채 점점 범위를 줄여가고 있었다. 안 돼. 엽기들이 저희를 다 죽일 거예요. 진아마저 절망적인 말을 뱉으며 좌절하고 있었다. 정상병은 체대 위의 멱살을 잡아챘다. 야, 이 새끼야.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린 이제 다 죽는 거라고, 이 새끼야. 하지만 체대인은 광기 어린 눈을 희번뜩거리며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빨 어딨어? 애새끼들 데려와. 저 괴물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정상병은 체대위가 날뛰지 않도록 제압한 뒤 진혁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으로서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다. 두억신이를 죽인 다음 날뛰는 엽기들을 피해서 길을 뚫은 다음 최대한 빠르게 도망치는 것. 하지만 이게 가능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고민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다. 진혁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두억신이에게 달려들었다. 헌데 두억신이는 싸울 생각이 없는지 진혁을 피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대치하고 있던 아까와는 달리 진혁이 움직일수록 사람들이 위험해지고 있었다. 진혁은 계속 움직일 수도 그렇다고 몸을 빼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잠시라도 이놈을 잡아둘 게 필요해. 진혁이 말하자 정상병은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 정상병의 시선에 박일병의 모습이 들어왔다. 가방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박일병에게 정상병이 소리쳤다. 연막탄! 그 한마디에 정신을 차린 박일병은 다급히 가방을 뒤져 남아있던 연막탄 2개를 꺼내 들었다. 박일병은 주저없이 핀을 뽑아서 두억신이에게 연막탄을 던졌다. 곧 두억신이 주변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금세 연막탄의 연기는 두억신의 앞을 뒤덮었다. 그때 진혁은 재빨리 움직여 두억신이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두 가운데로 오세요. 밖으로 나가면 엽기들이 있다고요. 연기 속에서 진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보이지 않는 두억신이의 다음 타겟이 되기에 충분했다. 두억신이는 크게 개성을 지르더니 진아의 목소리를 향해 무섭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다들 피해요. 그 와중에도 진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억신이가 마주한 단상 위에는 진아가 아니라 진혁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진아의 목소리는 두억신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들이 만들어낸 함정이었다. 진아를 내려보낸 진혁은 달리던 속도를 주체 못하는 두억신이를 향해서 있는 힘껏 칼을 휘둘렀다. 한 방이다. 온 힘을 실어서 한 번에 끝내야 돼.
두억신이가 어떻게 반응하기도 전에 진혁의 칼은 두억신이의 몸 채선단에서부터 수직으로 깊숙이 긁고 지나갔다. 그 순간 진혁은 지독한 현기증을 느꼈지만 큰 무리 없이 바닥에 착지하고 빠르게 몸을 돌려 두억신이 곁에서 벗어났다. 두억신이는 큰 타격을 받은 듯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재빨리 진혁은 진아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진아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소리쳤다. 안 돼요. 잡아야 돼요. 저기 사람들을. 진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 두억신이가 미친 듯이 요동을 치며 가까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그걸 진혁이 막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진혁의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어서 다친 곳을 메꾸듯이 찢어놓는 두억신이의 모습이었다. 안 돼. 두억신의 상처가 빠르게 채워져 가는 것을 본 진혁이 다시 한번 몸을 일으키려던 그때, 멍청한 새끼. 어딘가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두억신에게 달려들었다. 잡히는 대로 사람들을 찢어 붙이던 두억신이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상혁이었다. 칼 두 자루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달려오는 그에게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들고 있는 저 칼들 역시 상당히 위험한 느낌이었다. 재빨리 피하려 했지만 상처가 아직 깊었기에 움직임이 굼떴다. 그렇게 두억신이가 버둥거리는 사이 상혁은 어렵지 않게 두억신이 쪽으로 뛰어들어가 칼을 휘둘렀다. 그가 들고 있는 두 개의 칼은 마치 춤을 추듯 엿개의 몸뚱이를 잘라대고 있었다. 보통의 엿개와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강력한 두억신이지만 이미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상혁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위험을 느낀 두억신이가 다시 한번 큰 울음소리를 내어 엿개들을 불러 모았다. 밑에 놈들 부르려고 안 될 텐데. 그런 상혁의 말처럼 엿개들은 달려오지 않았다. 정확히는 달려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았다. 자, 우리 대장님이 저 덩치 큰 놈 썰어 제끼시는 거 다들 봤지? 어디선가 진수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저분이 들고 계신 무기가 바로 이빨이야. 이빨만 들면 어떤 누구라도 엿개들을 아주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엿개한테 악감정이 있다, 혹은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씩 골라가셔. 진수의 뒤에 있던 이빨 부대원들은 자루 속에 담긴 날붙이들을 바닥에 쏟아놓기 시작했다. 분명 필요할 거라며 상혁이 준비하도록 시킨 이빨들이었다. 사람들이 주저하자 곧바로 진수는 자신의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보시던가. 얘들아, 저 엿개놈들 전부 쓸어버려. 진수의 말에 이빨 부대원들은 가까이 있는 엿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 몇 명이 바닥에 있던 이빨을 집어들었다. 그들은 이빨을 들자마자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하곤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엿개들에게 달려들었다. 상당한 수의 엿개였지만 이빨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엿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속도보다 엿개가 죽는 속도가 더 빨랐다. 그런 상황을 파악한 두억신이에게 공포의 감정이 비쳤다. 죽음에 대한 공포. 아주 오랫동안 잊었던 공포감이 찾아오자 두억신이는 그대로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걸 그냥 보내줄 정도로 상혁은 무르지 않았다. 두억신이는 엄청난 괴물이니까 그냥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그러더니 덩치만 큰 엿개였어. 괴물 주제에 머리는 좀 구리나 본데 결국은 돌대가리야. 겁낼 거 하나 없겠어. 상혁은 재빨리 두억신이의 뒤를 쫓아 신체를 지탱하고 있는 부속지들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두억신이는 고통 가득한 비명을 질러댔다.
그 사이 주변에 있던 엿개들도 대강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억신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빨 부대와 칼을 들고 엿개와 싸우던 마을 사람들도 역사적인 첫 승리의 기쁨으로 마음껏 소리를 질렀다. 상혁은 칼에 묻은 두억신의 체액을 털어내며 진혁에게 다가갔다. 아직도 진혁은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칼 어디서 났어? 진혁은 대답 대신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당히 마주서려 했지만 진혁은 버거운지 비틀대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진아가 달려와 진혁을 부축해 주었다. 다시 물어볼게. 그 칼은 뭐고 어디서 났어? 진혁은 바짝 눈에 힘을 주고 말했다. 촌장님께 받았지. 오래전 월강님께 받아서 촌장님이 맡아두고 있었던 물건이야. 타인의 희생이 아니라 내 피로 엿기를 배해나는 칼이야. 촌장님은 아저씨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아저씨는 거절하셨지. 그러다 결국엔 나한테 왔어. 그리고 세상에 딱 하나뿐인 물건이지. 이건 딱 한 사람만 주인으로 삼으니까 형이 뺏어간다 해도 형은 쓰지 못할 거야. 진혁은 상혁이 화를 낼 거라 생각했다. 단 하나뿐인 귀한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 질투할 거라 여긴 것이다. 하지만 상혁의 분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터져나왔다. 아예 칼까지 쥐어줬는데 거절을 하셨다. 상혁은 진혁의 칼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점차 언성을 높였다. 엿개랑 싸우라고 칼을 가져다 바치기까지 했는데 그걸 걷어차고 그냥 죽어버리다니. 얼마든지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왜 도망치기만 했던 건데? 왜 싸우질 않았던 건데? 역시 아저씨는 틀렸어. 내가 각오한 모든 게 우스워질 만큼 무책임하고 멍청한 사람이야. 그냥 평생을 도망만 쳐왔던 겁쟁이라고. 그런 너도 다를 것 하나 없어. 아저씨가 능력이 있어도 안 싸웠다면 너는 싸울 생각을 있지만 능력이 떨어지지. 한심하기 매한가지야. 늘상 지킨다, 구한다, 말만 할 뿐이지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형, 뚫린 입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지 마. 그리고 형이 뭘 아는데. 형은 아무것도 몰라. 아저씨는 훨씬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 알아? 진혁은 상혁이 모르는 예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